네, 자 이번 시간은 특별회차입니다. 2020년 11월 실행된 11월 말입니다. 원래 12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할 거고요. 합격률을 보면서 제가 1급이 48.9, 거의 49%가 나왔습니다. 근데 93회 요 특별회차는 34%가 나와서 15%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저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한 5문제 정도를 이렇게 보내면 그 중에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1급과 특별회차가 아마 달랐을 것 같은데, 지난번 시험도 11% 차이가 났거든요. 90일 시험은 오히려 반대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 1급과 특별회차 오전과 오후 시험 본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조금 난이도 조절이 이번 94회 시험에서는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굉장히 이거 완전히 재수보기가 돼버리거든요. 좀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왜 어려웠는지, 제가 이론 시험, 특히 이론 시험에서 그 난이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수험번호 이것도 미리 설치를 하시고, 자 2에 7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2620번 이렇게 해서 켜놓고, 그리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 평상시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보면 적성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 교재에 요 그림이 있죠. 제가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감귤 농민들이 직접 감귤 팔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있는 감귤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귤 협동조합 제주도 거기에서 맡기면 그쪽에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직원이. 그래서 판매를 해주고 수수료 빼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때 요 감귤 농장을 뭐라 하냐면 위탁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부탁받은 사람은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물건은, 감귤은 뭐가 되느냐면 적송품이라고 그럽니다. 적송품. 자, 전부 한자 용어인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적송품.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아까 수탁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감귤협동조합이라 그랬죠. 감협. 농협 하듯이. 근데 판매되지 않았으면 이 물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위탁자, 농민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감협의 재고자산이 아닌 제주도 농협. 만약에 안 팔리면 다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게 잘못된 게 들어갔다는 거.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해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시송품.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용하세요 해서 저희 교재에 보면 안마의자 그거 있죠. 한번 써보고, 근데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게 아니죠.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고요. 할부 판매. 이게 장기 할부 판매도 있고,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판매 시점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제외한다. 현대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장기 할부로 주지만 그 차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고자산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뺀다. 맞는 말이고요.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 배에 실으면 인도된 걸로 본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매입자입니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뺍니다. 왜? 배에 실는 순간에 판매된 겁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타임 스톱워치를.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이런 문제가 좀 나왔어요. 요거 평상시 좀 보지 않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뭐 보면 기업 실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자, 기업 실체가 뭐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뭐 이러면 어려워지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놓고 한번 요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좀 쉬워질 겁니다. 외상으로 판매해서 나중에 받기로 한 자산이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 그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과거의 사건이 결과로서 외상으로 팔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의해서 이 외상값은 수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수금이 되면 매출 이익도 생기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의 특성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순현금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물건 팔았을 때 미치고 팔진 않죠. 이익을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수익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고요.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거래나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어야 한다. 외상 과거죠. 외상 매출, 지금 현재 우리 외상값 못 받은 거 다 과거에 판매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실체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기로 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구성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맞죠? 이거는 자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일 때 일정 기간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고요.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 다시 말해서 돈 벌기 위한 외상 매출 수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기업 실체의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지금 구분이 되죠. 미래가 아니죠. 과거에 발생한 겁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미래에 팔 거를 대비해서 이제 다음 달에 외상으로 팔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이라고 그러죠. 자본,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잔여 청구권. 나중에 회사를 폐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돈은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기업 실체 아까도 나왔지만 기업 실체 가지고 이걸 되게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기업 실체라는 용어는 뭐냐면 기업은 주주나 가게에서 분리된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개인 기업 같은 경우 대표자의 재산세를 내면 회사 돈으로 냈을 때 이거 사장님이 자기 자본금을 가져간 거다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회사의 재산세는 그거는 정식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봐서 세금과 공과로. 다시 말해서 기업주와 회사 같은 재산세지만 기업주와 회사의 비용은 분리해서 독립된 개처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이건 개인기업고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돈 함부로 가져가서 다시 갚지 않으면 요거 공금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은 독립된 개체.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는요.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 가지만 세무서에 가지만 법인 신고, 법인 등록을 할 때는 법원에 가서 사람이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하나의 법인격, 사람처럼 봅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 떼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는 거. 자, 다음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 실체로 봐서 회계장부는 기업을 중심으로 간다. 기업주 중심이 아니고 이 회계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 우리 뭐 거래 붕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거냐? 기업 실체,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요. 제가 10년치 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벌써 한 두 문제가 93회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벌써 한 4점이 날아가 버리니까.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땡큐하고 받아먹어야죠. 자,
지금 어업권 여기 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 있죠. 뭐 여기 보면 면허권, 광업권, 광업권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업권 무형자산이고요. 개발비도 여기 보면 있습니다. 예, 개발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있고요. 상표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자, 임차보증금은 요거는 검색을 해보면 개정공리 적용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임차보증금 검색을 했더니 임차보증금 232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혹시 예전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여기 장기차입금을 검색한 화면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임차보증금 그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개정과목 및 조교등록 메뉴 가지고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한두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자본이 분류와 해당 개정과목이 연결이 잘못된 것. 자, 자본금은 뭐 이거 자본 항목에 들어가고 자본금이고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 주식발행초과금, 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재평가 차익,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갑니다. 맞고요. 감자 차익은 감자 뭐예요? 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 뭐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이익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자본잉여금입니다. 근데 자본조적 요게 틀린 거죠. 자본잉여금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요거는 2급 수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청소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는 맞고, 사무실 청소비는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회사에 따라서 뭐 일정하게 매달 나간다. 요즘 용역 맡기죠. 그러면 잡급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수선비로 해도 되고 회사 사장에 따라서 편한 거 선택하는데 어쨌거나 잡급 그 알바비 나가듯이 할 때, 왜냐면 여기 온 사람들 그 청소로 온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으니까 또 식사비 줄 수도 있습니다. 잡급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수선비 했을 때 비용이 발생입니다. 맞고요. 책상을 100만 원에 현금 구입하다. 책상은 비품으로 처리하죠. 자산이 증가죠. 그 다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요거는 맞는데 요게 틀린 거예요. 자산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상품을 90만 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이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관리부 직원이 결혼 축의금 10만 원. 복리후생비죠. 비용이 발생. 현금 지급 자산 감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다는 건 수익 또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취득원가 100만 원이 갑회사 주식 단기 보유 목적입니다. 시장성이 있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인데 자, 기말 공정가액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증권거래소에 나오는 12월 30날 그 주식. 자,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랐죠. 20만 원 이익 받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서 자, 요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취득원가 900만 원이 을회사 주식인데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시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샀을 때 투자 자산에 가서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만기란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일,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거는 뭐예요? 채권이고요. 요거는 시장성이 있다.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데 1년 이상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9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850만 원. 50만 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검색해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검색했더니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어디예요? 자본 항목이죠.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예요? 요 20만 원 이익 본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굉장히 좀 낯설은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아마 수험생들 요거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요것도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비유동부채로 분리되는 것, 장기차입금이죠. 근데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원 이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요게 헷갈릴 거예요. 여기 장기자가 있어서. 근데 앞에 유동성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장기 부채였어요.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근데 오늘 12월 30일 결산일 기준으로 보니까 1년도 안 남았어.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유동부채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앞에 유동성이란 단어를 붙여줍니다. 얘 장기부채이지만 지금은 아니야. 유동부채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도 유동부채고요. 정답은 4번 장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있고요. 그 다음 9번. 이제 원가회계에 들어갑니다. 원가회계는요.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를 응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원가회계에 딱 들어가자마자 9번 문제부터 평상시 출제 안 되던 게 그냥 출제가 딱 돼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이 제조 경비 항목 중 단기 원가의 계산 방식이 다른 하나는 스파이 찾아라 이겁니다. 제조 경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월할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측정 경비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거는 월할 경비와 지급 경비를 놓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지급 경비다 하는 거는 조건이 뭐냐면 현금을 지출하면서 회사에서 뭐 보통 예금이든 지출을 하면서 생기는 비용 공장에서. 근데 월할 경비는 대부분은 이것도 뭐 지출은 있어요. 지출은 있는데 지출 기준이 연 단위로 지출을 하거나 또는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거. 지출이 없이 연 단위 발생하는 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돈 나가는 건 없어요. 근데 보험료,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임차료 요것들은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월세 뭐 있긴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것들은 지출은 있지만 연 단위로 해서 나누기 12 하든가 아니면 그냥 1년치 뭉뚱그려 가지고 경비로 딱 잡는 거. 1년치. 보통 임차료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급 경비는 실제로 지급하는 조건을 가지면서 연 단위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판매하면서 운임 들어간 거. 운반비, 수선비, 뭐 수선을 뭐 매달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외주 가공비, 외주 집 밖에. 우리 공장에 설비가 없어서 다른 데 가서 가공을 하는 거. 이게 외주 가공비입니다. 여비교통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잡비 이런 것들은 연 단위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비용들로 계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급경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수선비 요거는 뭐예요? 지급경비. 요것도 운반비도 지급경비. 외주가공비도 지급경비.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급이 아니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돈 나간 건 아니죠. 1년 단위로 결산 시에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 막 그렇게 하죠. 자, 얘는 뭐예요? 월할 경비. 연 단위로 나가서 월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 평균 가격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요게 아주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문제 만들어놨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이 단기 직접 재료비는 6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9만 9천 원이다. 주식회사 서울이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 10%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요거 아마 맞은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는 직접 노무비입니다. 근데 요 조건을 한번 잘 보세요.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10%라 그랬습니다. 10%니까 곱하기 0.1. 자,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10%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공비는 뭐냐? 재료비를 제외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공비라 그럽니다. 그러면 재료비 말고 노무비, 직접 노무비 있죠? 직접
노무비 들어가야 되고요. 직접 경비 있으면 직접 경비도 더해줍니다. 근데 직접 경비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직접 재료비를 뺀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더하면 그게 가공비입니다. 자, 이거의 0.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X로 보겠습니다. X는 직접 노무비 X 플러스 제조간접비 99,000원. 99,000원. 곱하기 0.1이 되죠. 그러면 이 0.1을 각각 여기다 곱해주면 는 0.1x 플러스 99,000원에 0.1 곱해버리면 0.1은 10%잖아요. 그러면 9,9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0.1x는 9,900원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앞에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0.9x는 9,900원. 자, 0.9x라는 거 0.9 곱하기 x라는 뜻이죠. 근데 그러면 x 0.9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나누기가 되죠. 자, 나누기가 돼서 자, 0.9를 1로 보내면 x는 0.9분의 9,9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로 자 9,900원 나누기 0.9 해보세요. 그러면 11,000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x값 직접 노무비는 11,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회계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거꾸로 계산해봐도 나오겠죠? 자, 직접 노무비 역산해볼까요? 11,000원은 직접 노무비 11,000원 플러스 제조간접비 99,000원 곱하기 0.1 그러면 10만 얼마예요? 11만 원 곱하기 0.1이 되니까 11,000원이 되죠. 역산을 해보면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또 나올려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겁니다. 자, 원가회계에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란 건 뭐냐? 경영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관련 원가 이거는 뭐냐면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를 선택 가능한 대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원가 가치를 의미한다. 자, 근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 관련 원가, 그 다음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매몰 원가, 우리 교재에 보면 매몰 원가, 대학교 등록금 이미 내버린 거, 그리고 졸업장 받았는데 빨리 취업해서 이거 갚아야지. 이미 들어가 버린 대학금, 대학 등록금, 아니면 회사에서 이미 기계를 사서 한 5년 썼어요. 그 기계를 구입한 가격은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묻어져 버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상관없어요. 요거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자, 의사결정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의사결정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회 원가는 이거는 관련 원가입니다. 기회 원가라는 거는 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어느 걸 먹어야 내가 더 만족감이 최대치 올라갈까?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를 수리비를 100만 원 들여서 고쳐 쓰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팔아서 새 거 사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고쳐서 파는 게 이익일까? 여러 가지 안을 고민을 할 때 그게 기회 원가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이 있고 이런 거는 의사결정 관련이 없고 자, 근데 기회 원가는 자원을 다른 대체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아까 피자냐 치킨이냐 어느 게 더 내가 오늘 먹고 행복할까를 따지는 거죠. 최대 손실이 아니고요. 이익입니다. 이익. 좀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자, 회피 가능 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전력할 수 있는 원가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회피 가능 원가는 야 이건 하지 말자.
해서 전략할 수 있는 거. 직원 더 뽑을까? 아니야, 지금 있는 숫자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최대 손실이 아닌 최대 이익이라는 거. 기회원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요거는 평상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차이점, 요건 잘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제가 요걸 표로서 만들어 놨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개별 원가 계산, 뭐 항공기, 우리나라 조선업 요즘 잘 되고 있죠. 건설,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각각 아파트 한 동이 하나의 제품입니다. 배 한 척이 하나의 제품. 개별 원가 계산.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제지, 석유, 제분, 뭐 설탕, 과자, 제과 이런 거 대량 수십만 개씩 만드는 거.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제품별로 제조 지시서별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제품별로 장부 하나가 딱 존재합니다. 덩어리가 크죠. 그 대신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장부 하나가 다 나오니까.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만 하는 수가 없죠. 수십만 개니까. 한꺼번에 뭉텅그려 가지고 딱 계산해서 나중에 나누기 하면 나옵니다. 실용성이 있죠, 이게. 대신에 제품 하나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뭐 이거보다는 훨씬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이 뭐냐?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는 거 있죠. 그게 핵심이고요. 여기는 제조간접비, 뭐 직접배우법, 간접배우법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써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느 한 분야.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개별원가 계산,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식품회사 들어가면 종합원가 계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이 연속 대량선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이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찍게 한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 합니다. 배 한 척, 항공기 한 대.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제품별로 장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를 약간은 비비고 와놨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나중에 실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전부 다 이제 발행해요, 컴퓨터로. 발행해서,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송 안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프로그램 쓰면 그건 전송 안 해도 돼요. 근데 개별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우리 이거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신고 전송하고 나면 삭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퉁치면 제로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매출한 상품이 되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부당한 게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했다가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해지됐을 때,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국내 그 수출 대행 업체에 수출 판매한 나중에 계산했을 때, 공급 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이 될 때 금액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 다음 기재사항이 실수나 착오로 정정을 할 때 또 당연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탈세를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거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착오로 실수로 전자세금을 하다 보니까 2번 했어요. 그럼 하나는 취소시켜야죠.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우리 과세기한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1년에 4번 있죠. 경정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전혀 몰랐어, 실수한 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이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고의성이 탈세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 근데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통지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심쩍을 때, 국세청에서도 이걸 걸러내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후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지재사항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수정을 할 경우 얘는 됐는데 근데 이런 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거 수정해버리면 세무조사 와서 이거 뭐 우리 뭐 변명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통지받은 후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수정 못하도록 아마 묶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와서 당신네들 이거 탈세 혐의가 있다. 과태료 물고 그리고 나서 수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저도 요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한 문제였고, 자 14번, 15번은 뭐 평상시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이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 근데 요거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그 사유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거 뭐 접대비라든가 토지 뭐 이런 게 쭉 있죠. 자, 접대비 관련 사항 요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접대비는.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여기 있습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에서 토지 관련 안 됩니다. 면세사업, 면세사업자는 그 출판사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책을 교재를 사고 팔 때 부가세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출판사에는 인쇄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올 때 부가세를 줍니다. 대신에 비용으로는 인정받지만 그거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불공제 사유입니다. 여기 면세 어디? 여기 있네요. 5번. 면세사업 관련. 이거 보면서 시험 문제 풀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용 화물차 구입 관련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화물차. 화물차 1000cc 이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화물차는 최소 뭐 3000, 5000cc 막 나가요. 화물차, 지게차 이런 것들은 또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이상 거기는 짐도 싣고 다니고 뭐 용역 회사들 많이 쓰죠. 이러한 것들은 CC에 관계없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4번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아까 이 면세 이야기 했는데,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용역. 자, 여기 보겠습니다. 또 교재 있죠?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 기초생활 필수품, 식료품, 농수축산물 같은 거 가공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수돗물, 연탄, 무연탄 이런 거, 여객운송용, 단,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이러한 것들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민후생 관련 보건, 의료, 병원 같은 데는 다 면세죠. 의약품은 근데 과세입니다. 우리 가서 뭐 개보린 주세요 뭐 그러죠. 그거는 과세입니다. 근데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줬어요. 요거는 면세입니다. 그거는 면세고 그 약품 일반적인 그 의약품은 그냥 공산품으로 봐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서진 뭐 토지 임대 용역이 있고요. 자, 시간 없으니까 교육 용역. 학원들 전부 다 면세 사업자예요. 부가세 주고받지 않습니다.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해당되는데 단 운전면허 학원 시내 연수는 안 됩니다. 시내 연수는 그거는 별개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화 관련 뭐 도서신문 잡지 뭐 단 광고는 과세 대상입니다. 광고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용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광고 아까 예외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자, 일반 의약품 판매 이거 면세 안 된다 그랬죠. 조제한 거는 된다 그랬습니다. 항공기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죠. 고속버스, 뭐 전세버스, KTX 이런 거 안 되고요. 근데 인허가 받은 교육 영역, 무도학원과 자동차 학원은 제외하고 인허가 받은 교육 영역은 면세 업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혹시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 거기에 올리면 제가 답변을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 오면 여기 각 급수별로 질문하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올리면 제가 답변하기도 하고 제가 바쁘면 우리 고수분들이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좀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론은 끝났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